로키어 페라트, 일명 타코야끼라고 부르는데, 머리에 크라켄 투구를 쓰고 다니는 다크엘프 해적 군주예요. 금빛 투구, 그리고 빨간 안광, 그리고 빨간 칼, 그리고 망토, 뭐 이런 것까지. 다크엘프 해적의 로망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로키어 페라트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진짜 멋있는 해적이구나 싶을 겁니다. 해적다운 최후, 해적다운 시작, 해적다운 모험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로키어 페라트 이야기에요. 로키어 페라트는 또 뭐랄까 부하들이 되게 충성을 바치고 존경받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해적 함대 제독이에요. 프로 해적이에요. 프로 해적. 뱀파이어 고스트 루터 아콘 같은 루터 아콘 아마추어야. 그죠? 어쩌다가 해적질을 하게 됐는데 이 로키어 페라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 해적입니다. 프로 해적. 이 친구의 고향은 하론드 카르예요. 나가로스 북쪽에 이 끝에 있는 곳에 있는데 이 안쪽에 보면 나가론드가 있잖아요. 나가론드 수도까지 배를 끌고 가려면은 여기가 되게 멀고 중간중간에 빙하 같은 게 떠다녀. 그렇다 보니까 그 안까지 배가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해적질을 하다가 그 노예들을 이제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곳인데, 햄타러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로키어 페라트 플레이 하다가 여기를 연합할 건지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어볼 때 이미 멸망한 경우가 있어. 알리스 아나르랑 처음에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판에서는 너무 빨리 멸망해서 퀘스트가 뜨지 않거나 영재 하나만 살아있고 막 이래요. 네. 근데 뭐 보통적으로 플레이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합병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합병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자체가 있는 이유가 이 동네가 로키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네에서 페라트 가문을 모르면은 하이엘프 간첩, 아니 하이엘프 간첩이라 해도 페라트 가문을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해.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노예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노예 경제의 핵심 지구인데, 그렇다 보니까 파운드 카르 자체는 굉장히 좀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이제 공급하는 공급처가 바로 다크엘프 해적들이에요. 해군이 아니고 해적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아주 유서 깊은 해적질을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라트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좀 특이한 게 페라트 가문의 초대 가주가 있어요. 처음에 이 페라트 가문을 만든 그 사람이 말레키스가 원래 엘프 내전을 일으키잖아요. 내전을 일으켰을 때 같이 싸우던 함대 사령관이에요. 대국 공신이에요. 페라트 가문이. 다크엘프가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로 적상적으로 이사를 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페라트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페라트 가문은 자기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근데 다크엘프 사회에서는 원래 가족 간의 우애라든가 이런 게 없거든. 왜냐면은 다크엘프 사회가 조금 이상해요. 다크엘프 사회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얘네들은 이제 가족 단위로 뭉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라가 형성될 때 군인 같은 애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든 나라다 보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 군인 사회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회고, 가족보다는 약간 개개인이 다 군인 같은 느낌이에요. 그 계급의 최고 위에 있는 건 당연히 말레키스, 그 다음 말레키스 아래에 모라티 있고, 모라티까지 해갖고 남녀 100명씩, 그러니까 남자 100명, 여자 100명 해서 총 200명의 드레드 로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율의 군주라고 번역이 되는데, 게임할 때도 군주 모집할 때 보면은 남자 군주 또는 이렇게 여자 군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똑같이 둘 다 전율의 군주인데 남자 탭이 있고 여자 탭이 있단 말이지. 이 이유가 이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을 뽑아놔서 그래요. 여기서 뽑혀있는 200명의 군주들이 말레키스가 이제 검은 의회를 엽니다. 검은 의회를 열어가지고 이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그때 그 200명의 군주들이 모여요. 그래서 약간 다 하나하나가 대장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엘리트고 실세야. 그러니까 그 2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다크엘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한번 말레키스 얼굴 한번 보려고.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데,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승진이 안 될 수가 있어. 만년 과장일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딱 100명씩이에요. 그치? 히오가 확실해. 되게 명확하게 100명씩이야. 그렇다 보니까 히오가 다 차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잘해도 승진을 못합니다. 그러면 엘프들이 어떻게 하겠어? 다크 엘프들이 어떻게 하겠어? 군인 사회에다가 다른 종족 약탈하고 다니고 막 인신매매하고 뭐 험악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런 애들이 윗사람이 얌전히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냥 기다려줄까? 다음에 내 자리가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지 않아. 다크엘프는
장유서가 없어요. 유서를 쓸 시간을 주면 그게 효도로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다크엘프의 도덕 핵심 강의예요. 노인을 공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약하게 보이면은 그냥 죽여버려요. 심지어 그게 혈육이거나 친척이거나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위에 있잖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러면 뭐 암살을 하든 협박을 하든 정치질을 해서 쫓아내든 뭐 가차없이 그냥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게 다크엘프 평균이야. 근데 페라트 가문은 그렇지 않아요. 페라트 가문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국공신 가문이에요. 이 페라트 가문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위에 사람도 그렇고 아래 사람도 그렇고 똑같아요. 약간 하엘프 가문의 전통을 계속 이어오는 그런 독특한 가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로키어도 이 집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요. 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거는 역시 해적질이죠. 뭐 항해술, 검술 이런 거 배우면서 애가 이제 커 나간다고. 이게 페라트 가문의 경쟁력이기도 해. 다른 가문은 후계자가 자기보다 뛰어나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안 가르쳐줘. 맨날 시다바이나 시키고. 근데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페라트 가문이 대대손손 가문 파워가 좀 유지가 되는 거죠. 로키어가 이렇게 후계 교육도 받고 잘 성장해 나가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방주에 있던 그 로키어의 아버지가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암살을 당해요. 뭐지? 암살을 당한다고? 뜬금없어. 왜냐면은 보통 자식들이 하거든. 유교의 세계랑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누군가 암살을 당했다 그러면은 숙적이 아니고 자식들이 죽인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방주에 있던 우리 해적 부하들이 아 역시 우리 도련님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말레키스보다 더해 그냥 이런 거. 개멋있어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 역시 우리 다크 깜프구나. 근데 로키어가 나 아닌데? 그니까 로키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누군가 아버지가 없으면은 3대를 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자기는 안 죽었어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만 죽였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지금 뭔가 더 있다. 나도 죽여서 우리 가문 아예 없애고 이거 완전 뺏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특단의 조치를 내려. 검은 방주에 타고 있는 1등 항해사들, 이 배에 있는 2인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함대장 자리를 노릴 수 있는 부하들은 다 죽여버려요. 예외 없이. 너 1등 항해사 다 죽여. 선장 밑에 있는 2인자 다 죽여. 다 죽여가지고 바다의 신인 마슬란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오리온 얘기를 하면서 설명 한번 드렸죠. 마슬란에 대해서. 엘프 신 중에 하나. 바다의 신. 해적도 섬긴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선원들은 진짜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로키어가 뭐 조사도 안 하고 뭐 신문도 안 하고 그냥 용의자 범위에 있잖아?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대규모 숙청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런 대규모 숙청이 그냥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엄청 큰 이게 섬만한 이런 방주에서 진행된 거야. 전투력도 전투력인데 누가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력이 없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로키어가 함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받아요. 원래대로였으면은 1등 항해사끼리 또 싸우고 이랬겠죠. 혹은 정식적으로 후계를 안 받았으니까 뭔가 이슈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암살 당하고 나서 행동을 해버려갖고 검은 방주를 로키어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로키어 해적단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로키어가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울수안, 그 다음에 노스카, 니폰 쪽, 그랜드 캐세이, 쿠레시랑 인드 이쪽까지 어에머 세계관에서 가장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진 게 바로 로키어 페라스예요. 전 세계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해적질을 해요. 원래는 이렇게 멀리 해적질을 하러 간다는 게 좀 힘들어요. 백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면은 배가 좀 덜 나가고 어디를 가면 배가 빨리 나가고 뭐 그렇단 말이지. 중간에 무풍지대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리면은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말라 죽고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래도 멀리까지 안 가. 근데 우리 로키어는 간단 말이지. 항해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새로운 항로를 막 만들어냅니다.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때 로키어가 활동하면서 만든 항로를 통해가지고 다크엘프들이 헤세이나 인드 같은 그런 먼 나라들도 약탈이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햄타러에서도 바다 끝에 보면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뱀파이어 코스트 같은 애들도 비슷한 게 있을 텐데 다크엘프 진영도 숙련된 항해술을 가지고 있어서 한 턴이면 바로 이동해요. 이게 다크엘프가 가능한 이유가 로키어가 이 해로를 뚫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렇게 새로 뚫은 항로로다가 원정을 갔다 온 곳이 바로 인드입니다. 지금의 햄타로에서는 여기가 아주 그냥 불모지로 나와 있죠. 여기까지 와갖고 이제 로켜가 뭘 하냐면은 인드의 길가드레시라는 그런 신의 신전을 약탈합니다. 길가드레시는 길가메시가 모티브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 인드 게임으로 나올까요? 새로 팩션 추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죠. 돈이 떨어지면 뭐든지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마 돈 떨어지고 있을 거야. 아무튼 길가메시의 업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조금 알 겁니다. 게이트 오브 바빌론이라고.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이 그 앞은 지옥이다 이런 게 있어. 아무튼 그 길가메시의 사원을 털러 간 거야 로키어가. 엄청난 보물을 예상을 하고 약탈하러 간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거기에 무기가 없어요. 약탈할 무기 같은 게 없어. 게이트 오브 바빌론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찾아봤는데 무기는 없고 조각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실망을 하고 이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조각상을 잘 보니까 금속에 빛이 돌아요. 이 금속이 보통 재질이 아닌 거야. 이걸 딱 로키어가 눈치채고 이걸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로키어가 들고 있는 딴검 붉은 칼날이에요.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이다가 피를 먹어붙기 시작하면은 시뻘개집니다. 시뻘개지는 칼이에요. 붉은 칼날. 이 완제품을 훔친 게 아니고 인드 특산품 금속으로 만들었어. 사원에 숨겨져 있던 비밀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무기가 숨겨져 있던 게 아니고 조각상으로 그 무기에 쓸 금속을 숨겨놓은 그거를 이제 셉인 거야. 이렇게 로키어가 무려 4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물 약탈도 하고 노예도 잡고 하다가 이제 엔드타임 200년 전 시점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로키어는 엔드타임 시점에서 한 600살 정도 돼요. 600살 정도면은 하이엘프는 한 중년 정도 되죠. 하이엘프 수명이 1000년이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해적질을 했으니까 진짜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해적질을. 근데 아직 최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지금 내가 해적질을 하고 새로운 항로도 뚫고 보물도 모으러 다니고 양명을 떨치고 다녔는데 뭔가 부족해. 업적 달성이 필요한 거예요. 노잼이라 업적 달성을 해야 돼. 그래서 맨날 항구 빈집털이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안 되겠다. 내 실력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누구도 쳐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공격한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어디로 쳐들어가냐면은 무려 울산 남부 에아테인으로 쳐들어가요. 티리온 하면 있는 그 울산 수도요. 하이헬프의 대도시 내대륙과 외대륙으로 있는 이 길목을 장악하고 있는 로데른이 있는 에아테인 왕국으로 쳐들어가요. 보통 중요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이 엄청납니다. 군사력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내려와서 만약에 약탈했다 쳐봐. 여기까지 내려왔어 다크엘프가. 근데 한번 약탈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 하엘프들이 우르르 몰립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엄두를 못 내는 거지. 공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발각될 가능성도 너무 커요. 근데 로키어가 이걸 시도를 해. 어떻게 하냐. 한겨울에 눈보라를 뚫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검은 방주를 못 봐요. 저기 눈보라가 치고 이러는데 배가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소모성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누가 배를 끌고 이 한겨울에 여기를 넘어오겠냐고. 이런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검은 방주 자체는 사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눈보라 정도로는 끄떡이 없습니다. 검은 방주가 일반적인 배가 아니에요. 검은 방주는 뭐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말레키스가 반란을 일으켰대. 마법의 헤어위를 잘못 건드렸고 안에 있던 마법사 칼레도르가 대항 마법 카운터 매직을 딱 써갖고 그 말레키스 땅이 작살이 났어요. 나가리드 쪽이 작살이 나고 땅이랑 요새랑 막 달라지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마법으로 그 땅을 통째로 둘러 올려가지고 다른 대륙으로 간 게 이 검은 방주의 시초입니다. 이게 검은 방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방주의 소모성 피해 면역이 달려있단 말이지. 공의 암초 및 폭풍으로 인한 소모성 피해 면역, 이게 군주에 달려있어요. 트레이스로. 그래가지고 검은 방주 캐릭터는 해양 소모성 피해 면역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소모성 피해 입을 수가 있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자연 피해는 없어. 거기다 추가로 로키어 페라트가 타고 다니는 그 검은 방주가 좀 특별한 검은 방주예요. 이름은 축복받은 공포의 탑. 축복받은 공포라는 팩션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축복받은 공포의 탑이라고 되어 있는 이 검은 방주가 그냥 검은 방주가 아니고 안개를 일으킵니다. 이 이미지 보이잖아요. 안개가 막 생성이 돼. 안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게임에도 이제 구현이 돼 있어요.
이게 일반 검은 방주고 로키어 검은 방주 보면 안개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그 전장에 안개 해갖고 맵에 있는 그 안개가 아니에요.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 일단 게임 하면서도 보여줄 텐데 이걸 사소하게 또 구현을 해놨어요. 맵의 날씨 효과가 아니야. 버그를 잡으면 좋겠는데 이런 버그 같은 건 또 만들어놨어. 이상한데 아주 디테일해. 어쨌든 이렇게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검은 방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눈보라도 치지 안개도 있지 하다 보니까 안 보여요, 하얗게. 그래서 하엘프들은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모르고 있는 상태로 로키어가 울산 남부까지 내려오는데 성공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들어왔어도 막을 수 있지 않겠어? 에아테인이 아까 얘기했지만 해상 전력이 엄청 빵빵해요. 게임에 로데른 시가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데른 시가드? 로데른 시가드가 로데른에서 훈련받는 특수부대. 로데른 시가드가 로데른에서 나온다고. 지역 병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일반 하이에프 창병이랑 궁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민병대예요. 나이 1000살 먹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가거든. 문제가 생기면은 예비군을 이제 동원이 되는 거야. 근데 로데른 시가드는 전업군인이에요. 전업군인. 그래서 일반 병사들이 창병이나 혹은 궁수를 할 때 로데른 시가드는 활도 쏘고 창도 쓰는 이유가 전업군인이라 그래요. 얘네들은 그냥 군인이 일이야. 그렇다 보니까 숙련도가 다른 거지. 어쨌든 그런 로데른 시가드가 있는 데가 에아테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전 병기가 있어요. 에아테인에 뭐가 있냐? 거북선 같은 게 있어. 용선이라고 드래곤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오브 워라는 워해머 기반으로 한 보드게임 중에 하나인데 요 앞에 나와 있는 뾰족한 거 있죠. 요런 충각이 미스리 충각인데 이게 다이아몬드랑 강철로 합금을 해서 만들었대요. 이게 딱 부딪히면은 그 상대 배가 이제 반으로 갈라지는 거지. 그리고 본체도 너무너무 튼튼한 약간 백오동 나무 같은 특별한 마음으로 만드는데 이 숲이 말레키스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약간 스팀탱크 같은 거야. 대국에도 스팀탱크가 있잖아요. 비슷해. 드래곤십도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래곤십이 죽으면은 드래곤십이 파괴됐다고 노래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 센 배와 해군 병력들이 있는 에아테인에 로키어가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어? 지는 거예요? 이겨. 로키어가 이겨요.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 로키어가 나타나고 딱 하루 만에 로데른 해군이 다 털려버리고 에아테인이 개판이 됩니다. 해적들이 난리가 나. 대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엘프 쪽에서 열심히 대책을 세워요. 아, 어떻게 해야 로키어 함대를 무찔 수 있을까? 지금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 털었으니까 다시 집으로 가지 않을까? 울산 남쪽에서 나가로스로 가는 요 길목, 요 좁은 해협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격을 하면 되겠다. 다 모여가지고 여기 같이 거운방주 레이드 한번 하자. 그래서 병력들이 모이고 있는데 마침 병력들이 다 모일 때쯤에 약탈이 끝나는지 거운방주가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거 보고 하이프 해군들이 전투 준비를 하는데 로키어가 여기서 또 기지를 발휘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면 돌파? 아니야. 응, 집에 안 가면 그만이야. 북쪽으로 안 가고 그냥 쭉 내려가요. 나 남쪽으로 할 거야. 그래서 러스트리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뱀파이어 코스트, 루터아콘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지명이 뱀파이어 코스트예요. 이쪽에서 언데드 해적들이랑 싸우면서 한참을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냐? 목적이 있었어. 로키어의 목적은 자기 영사에 걸맞는, 지금 내가 울산 털었잖아요. 에아테인을 털었단 말이지. 이 에아테인을 털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더 엄청난 보물이 필요하다. 이런 칼 말고. 그래서 이 러스트리아 남부에 그 엘도라도 같은 황금 도시가 있대요. 그래서 그쪽에 보물을 찾으러 간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추파요틀이에요. 추파요틀. 우리 스크롤크 하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추파요틀. 여기가 황금 도시인데 보면은 금 표시가 있어요. 그치? 실제로 금이 나오는 곳이야. 근데 여기는 원래 추파요틀이 아닙니다. 새로 만든 추파요틀이에요. 예전 추파요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대. 원래는 2차급의 엄청 거대한 사원도시였대요. 정말 황금 사원도시. 근데 하우스가 침공할 때 계산이 틀어져갖고 슈파요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러시아 동쪽 해안에 엄청 거대한 쓰나미가 휩쓰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사원도시가 통째로 물에 잠겨버립니다.
여길 지금 로키어가 간 거예요. 햄타로에서도 이 추파이어틀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아래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게 보입니다. 보시나요? 도시 같은 거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뻥이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거대 지명망을 봐야 돼. 거대 지명망을 볼 수 있어요. 추파이어틀을 잘 보면은 이 지명망이 대륙을 이렇게 이쁘게 대륙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한 군데 비어 있는 게 보여.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겠지. 그죠?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바로 이쪽에 추파이어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추파이어틀이 있었고 요 추파이어틀을 통해 가지고 이 지명망이 사우스랜드까지 연결됐을 때요. 사우스랜드에 있는 리자드맨도 있죠. 그런 애들이랑 카카오톡 보낼 때 이쪽에 있는 거대 지명망을 사용했을 때. 근데 이게 수장되면서 거대 지명망이 이제 끊겨버리고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 통화가 안 됩니다. 무튼 그래요. 그래서 도시가 있는 거는 전설이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근데 너무 깊숙이 잠겨 있고 바닷속에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물 찾기를 못했어요. 슈파이어틀이 잠기면서 슈파이어틀에 있던 그 사원을 지키는 템플가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신전 수호자 이런 리자드맨 애들이 변형이 돼서 여기 아직도 살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동네예요 사실 여기가. 근데 로키어가 여기로 간 거야.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 뭐냐면은 다크 컨벤트라고 어둠의 수도회라는 다크엘프 마법사 길드가 있습니다. 이 길드에 있는 다크엘프 소서리스를 고용을 해갖고 강력한 수중호흡 마법을 걸어줘서 로키어가 다른 전사들이랑 같이 잠수를 합니다. 엄청 깊게. 그래서 거기서 뭐 거대 오징어, 거대 가오리, 뭐 스폰지밥, 징징이 이런 거 다 잡고 결국 사원에 딱 들어갔는데 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로 한 번도 안 털렸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보물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또 엄청 획기적인 그런 모양의 유물이 있는 거죠. 크라켄 모양의. 해적이면은 제일 유명한 거 뭐야? 바다괴물 크라켄. 강력한 마법의 투구를 딱 보고 이거다. 이거 바로 내 거 한다 하고 이거 딱 쓰고 커다란 함에다가 보물을 딱 쓸어 담고 나오는데 이런 모습으로 딱 올라온단 말이지. 값비싼 보물이 들어있는 함과 크라켄 투구 이렇게 해갖고 올라오는데 이 투구가 그냥 오징어 가면이 아니에요. 바다 괴물 크라켄을 보고 만든 유물급 아이템입니다. 이게 무려 엘프 문명보다도 오래된 유물이에요. 특징은 재생력입니다. 이 햄타로에서도 이 아이템에 재생이 붙어있어요. 바다의 진정한 주인에게 경배하십시오. 약간 문어의 재생력 그런 걸로 상징하는 거지. 이런 엄청난 아이템이야. 그래서 로키어가 이제 풀템 상태가 돼. 그리고 그렇게 이 로키어가 파밍을 하는 동안에 하엘프는 뭘 했냐? 하엘프도 이 로키어랑 거의 동급의 라이벌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슬린이라고. 이 친구는 시로드 바다의 군주입니다. 로키어가 원피스 사황 같은 그런 대해적이라면은 이 친구는 해군 본부 대장이에요. 빛의 속도로 차해본 적이냐? 이거 비슷해. 해군 하니까 되게 정의로운 그런 느낌인데 의외로 성격이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성격이 더러워. 이게 못난 표정 봐. 이거 봐. 못난 학원 봐. 이 성격 더러운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물수도 안에 쳐들어왔잖아? 그러면은 누가 됐든 간에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만약에 우호적이다. 우호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프가 아니고 다른 종족이다. 그러면 개무시합니다. 드워프, 인간 개무시해요. 말도 안 섞어. 하플링은 죽여 그냥. 하플링은 짐승이라 생각해. 인종차별, 종족차별 끝판왕이야. 인성 자체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친구가.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 물수 안에 기웃거리는 그런 노스카 해적을 쫓다가 마린부르크까지 갑니다. 마린부르크가 제국 끝에 쪽에 있잖아요. 근데 노스카가 쫓기다 보니까 저 아이슬린한테 잡히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저를 감옥에 넣어주세요 하면서 마린부르크까지 간단 말이야.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여기까지 아이슬린이 따라가요. 따라 들어가서 해적 잡는다고 막 깽판 치는 건 물론이고 노스카 해적들은 다 죽이고 마린부르크가 해적한테 협력한 걸로 보고 마린부르크도 약탈해버립니다. 아이슬린이. 너네 노스카랑 편먹었지 하고 마린부르크를 털어. 미친놈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지. 진짜 앞뒤가 없습니다. 진짜 오만한 성격이고 내가 법이야. 배에서는 내가 법이고 누가 죽을지 살지는 내가 결정해. 얼마나 오만하면은 하엘프 짱이 있지 않습니까? 피니스킹. 이때 피니스킹 핀누바르. 이 친구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훌륭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뭐 종말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통합을 이끌어내는 외교적인 왕이란 말이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린블루크를 개털었어요. 그러니까 빡치잖아요. 그래서 아이슬한테 적당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이엘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주들이 패급 천재예요. 약간의 성격적인 결함은 이해해줄 수 있어. 뭐 굼뜸, 휴접스러움 이런 애들보다는 오만함 이렇게 붙어있는 게 낫단 말이야. 외교 마이너스 5 뭐 이 정도. 이런 애들이 그래도 낫지. 그렇다 보니까 자를 수가 없어. 근데 실력도 좋아요. 로키어가 안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검은 방주에서. 이 아이슬린도 투명 마법을 쓸 줄 알아요. 투명 마법을 써서 자기 함대를 가려. 그리고 기습을 하는. 그게 바로 아이슬린의 주특기예요. 약간 로키어랑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두 친구 로키어랑 아이슬린이 한 번은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마침내 맞붙을 때가 된 거지. 울산 한번 털렸고 병력 다 모여있고 우리 하엘프 해군 대장 지금 일 없지.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울산이랑 되게 가까운 뱀들의 바다 이 해협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노스카 뭐 스케기 같은 애들도 있고 요 프리컴퍼니 같은 애들도 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이쪽 약간 털마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로키어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딱 발견해. 그래서 로키어가 다음에는 이쯤 올라오겠다 해서 기습을 준비해. 늘 하듯이 마법을 써갖고 함대를 딱 감추는데 포위 대역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하는데 로키어가 그걸 알아챕니다. 로키어가 바다의 어떤 흐름을 알잖아요. 바다의 귀신입니다. 크라켄 군주. 문어 같은 그런 능력이 있나봐. 그래가지고 바람이랑 파도의 흐름을 보니까 여기에 배가 있는 것 같다. 이거 딱 느껴. 조류의 흐름이 이건 배가 한 5척 정도 있는데 이런 느낌을 딱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고 딱 판단했으니까 국왕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전투 신호. 전투 신호 딱 보내니까 블랙 아크의 뒷문이 열리더니 조그만 배들이 막 탁탁 튀어나와. 조그만 배들이 튀어나왔는데 그 조그만 배들이 블랙 아크에 비해서 조그마다는 거지. 둠 리버라고. 이것도 역시 매너워에 있는 그런 해상 그 보드게임에 있는 친구입니다. 헤이드레이크가 이끄는 미니 방주예요. 요 조그만 방주에 탑이 있는데 요걸 끌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 탑에서는 원거리 공격을 하고 이 앞에 헤이드레이크는 근접 공격을 하고 이런 약간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조그만 방주예요. 괴상 함대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다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전을 내면은 머리 터질 것 같지. 그래서 얘네들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하이엘프가 놀래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12배의 둠 리버가 전투 대형을 갖추는 거야.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이게 나의 존재를 모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발각됐다. 큰일 났다. 아니나 다를까 호쿠십이 있어요. 호쿠십. 약간 모터보트까지 생긴 그런 배가 있어요. 이 배가 원래 거음방주로 딱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기습을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전면전 준비를 하면서 막 둠리버 괴물들 튀어나온 거 보면서 놀래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산계를 하는데 로키어가 알고 있었죠 이미. 그래서 어디 있는지 진즉 알고 있었던 것 마냥 그 투명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파도 흐름만 보고 검은 방주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배들이 터져버려요. 격추가 돼버려 딱. 그러니까 완전 망한 거야. 어떡하지? 지금 기습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기습을 한다고 전면전에 좀 불리한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슬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후퇴를 해야 돼. 근데 후퇴를 안 합니다. 아이슬린은 자존심이 세잖아요. 오만함을 똘똘 뭉친 친구고 이 친구가 지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믿는 구석도 있어. 아이슬림의 기함이 드래곤십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배고동 나무에 미스리 충고하게 달린 그 배야. 리퍼노퍼 같은 거 아무리 쏴도 배가 끄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적인 배를 갖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해볼만 해. 둠리버 같은 거 박치기 하면 그냥 갈라지니까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싸우자 해서 이글십이라고 호크십보다는 조금 더 큰 중형 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하이프 배예요. 이글십. 이글십들을 내보면서 둠리버들을 한테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 기함으로는 블랙아크 주변을 빙빙 돕니다. 빙빙 돌면서 노포를 발사해요. 할만해 실제로. 왜냐면은 이게 이글클로 노포로 내가 일방적으로 검은방주를 때릴 수 있는 위치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계속 노포로 공격하니까 파편이 바다에 막 떠가지고 막 검은방주 성원벽에 박살나고 그래요. 근데
다크엘프 공격은 이 배에 부딪히면은 그냥 힘없이 떨어져 버린다고. 그 정도로다가 이게 방어력이 너무 세갖고 뭐 괜찮아, 할만해. 그래서 이거 부서지면은 이글십들, 그다음 살아남은 호쿠십들 같이 해갖고 검은 먼저 쳐들어가면 돼. 근데 그걸 보고 로키어가 웃는 거야. 웃어요. 사실 로키어는 아이슬린이 가까이 오기를 바랬어. 함정 카드를 준비했어. 이 싸움을 아이슬린만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로키어도 준비하고 있었어. 몇 주 동안 뱀의 바다에서 자기 위치를 들키면서까지 노예를 막 긁어모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배에 잠수 마법 걸어주고 했던 마법사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마법사들이 타고 있단 말이지. 무려 마법사 길드. 이 마법사들이 잡아온 노예들을 바쳐가지고 헤카르트에 공양을 해요. 마법 에너지를 엄청나게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마법 딱 준비가 된 거야. 원래 아이슬린이 멀리 있었으면은 마법 발사를 못해요. 근데 가까이 왔잖아? 그러니까 이 바다 한가운데서 블레이드 윈드, 햄터러의 건풍이라고 있잖아요. 블레이드 윈드를 엄청 대규모로 써요. 이게 원래 가까이 가야 쓸 수 있는 마법인데 이 아이슬린이 멀리 있으면 못 썼거든. 근데 가까이 와서 계속 노포 쓰고 이러니까 이 블레이드 윈드를 배를 덮어버릴 정도로 엄청 크게 써버려요. 그러니까 하일프 마법사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바로 보호 마법을 펼칩니다. 건풍이 바람에 칼라 같은 게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찢어버리는 거거든. 근데 이 보호 마법을 펼치니까 상체가 됐는데 그때 닌자가 나타납니다. 하이프 마법사들이 방어 마법을 타고 있는데 닌자가 나타나 갑자기. 다크엘프 암사자들이 배에 올라탔어요. 어디 탔지? 알고 보니까 로키어가 아까 둠리버를 내보낼 때 암사자들을 섞어가지고 내보냈어요. 튜브 태워가지고 둥둥 떠있다가 아이슬린 기암이 딱 가까이 와서 아무것도 못 찾고 이러고 있을 때 배에 올라탄 겁니다. 얘들이. 암사자를 태웠어요. 다크엘프 암사자. 다 생각이 있었던 거죠. 광역 마법이라는 히든 카드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로키어의 수위인 거지. 암살자 띄워보내기, 오리 튜브 이런 거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화이트 라이온, 로데른 시가드, 아이슬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암살자들을 상대하는데 마지막 보호막을 메우고 있던 마법사까지 암살자한테 죽어버리면서 보호막이 깨져버립니다. 망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개처럼 막 무수히 많은 그런 칼라들이 배를 덮쳐버리면서 그 위에 타고 있던 병사들이 그냥 몰살당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로키어가 에아테인을 기습할 때 드래곤 10을 상대했던 방식인 거죠. 배는 엄청 튼튼해요. 그치?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 사람은 칼로 찢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인용 마법을 가판 위에다 써버리고 그 마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화살 특공대를 침투시킵니다. 일종의 가불기예요. 이거 당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뭐 다른 다크엘프들도 이거를 쓸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누가 자기 목숨을 버리겠어요. 이 다크엘프 세계에서. 로키어의 부하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얘네들은 성공을 하면은 블레이드 윈드 마법이 자기도 덮칠 거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암살을 실패하잖아. 그러면 내가 배 위에서 죽는 거야. 만약에 배를 못 하잖아. 고무 튜브 같은 거 태워가지고 이렇게 상계시키는데 배에 못 올라타면은 망망대해로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충성심이에요. 그냥 죽을 거 알고 가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충성스러워. 로키어의 부하들이. 왜 이렇게 충성스러우냐면은 로키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로키어는 전투가 있잖아. 그러면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항상 앞에 나갑니다. 로키어가 제일 선봉해서요. 일반적으로 다른 공포의 군주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자리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몸을 굉장히 사려. 스케이븐 군주처럼 안 싸워. 먼저 부하부터 보내는 게 다크엘프 전술의 첫 번째예요. 그 햄타로 할 때도 사실 그렇잖아. 사륙의 역량이 터지려면 애들이 죽어야 돼. 그래서 부하들을 내보내는데 가장 좋은 군주, 가장 좋은 뭐 하늘갈색 처형자, 블랙가드 이런 거 안 내보내거든. 맨날 그 방패병, 창병 이런 거 보내가지고 소모를 시킨 다음에 턴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크엘프의 일반적인 방법이야. 근데 로키어는 항상 앞장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하들이 충성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장도 저렇게 목숨을 바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그러니까 로키어가 부하들한테 굉장히 존경심을 받고 로키어를 무서워해요. 로키어는 자기가 싸워서 이긴 적장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판에다 장식을 해놓습니다. 약간 퀵 헤드 테이커 이런 애들처럼 머리를 모아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으는 거라면은 로키어는 자기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반란을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로키어의 부하들은 정말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죠.
충성 충성 충성, 제동님 사랑합니다 충성, 이런 멘트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숨 쉬듯이 이렇게 하고 암사자를 포함해서 이 가판에 있는 인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아이슬린이랑 몇 명만 겨우 살아남아요. 화이트 라이언 이런 튼튼한 애들 살아남는데 아이슬린이 그래도 할만해 라고 생각해. 왜 이렇게 근자감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가판 아래 사실 병사들이 더 있어요. 이 지금 블레이드 윈드가 휘뚫고 지나간 거는 가판 위입니다. 가판 위에 있는 애들이 싹 죽은 거지. 괜찮아. 어차피 마법 한 번 쓰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도치 건풍 때문에 찢어졌어요.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히트앤런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와중에 검은 방주에서 큰 갈고리가 날라오더니 배가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쾅 하고 굉음을 내면서 배가 검은 방주에 딱 부딪히고 그 위로 한 명이 풀쩍하고 내려와요. 가판 위로. 누가 내려왔을까요? 로키어야. 로키어가 가판 위에 올라오자마자 하엘프 선원들 작살내기 시작하더니 로키어 따라서 검은 방주 해적 수십 명이 가판 위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엘프 가판이 완전 난장판이 돼요. 하엘프 병사들이 다크엘프 애들이랑 계속 싸우는데 너무 잘 싸우고, 뭐 로데른 시가드는 사실 검은 방주랑 상성이 안 좋습니다. 그지? 붙으면은 검은 방주 해적이 이겨요. 그래도 할만한 애들은 이제 화이트 라이온, 백사자 부대 같은 경우에는 해볼만 하죠. 장학관통도 있고. 근데 문제는 숫자가 너무 부족해. 그리고 얘 방산비리 유닛이잖아요, 얘네들. 한 카드 넣어주면 장갑관통 애들한테 붙어 싸우긴 하는데 생각보다 딜을 많이 못 넣거든.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이 항전을 하는데 뭐 버틸 수가 없죠, 사실. 검은 방주에서 계속 병사들이 들어오고 결국 아이슬린 호위하던 이 화이트 라이온도 다 쓰러지고 아이슬린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야. 가판 아래로 막 다크엘프 해적들이 들어가면서 막 애들 죽이고 있고 가판 위에 아이슬린이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아이슬린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잖아. 아이슬린 아직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아이슬린 검은 방주 해적이랑 둘러싸여서 싸우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한번 휘두르면 검은 방주 해적이 반으로 갈려요. 엄청 세요. 막 그러면서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던 중에 어디서 막 이러고 포함이 딱 들려오더니 검은 방주 해적들이 후사닥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아이슬린이 뭐지? 이랬는데 로키어가 등장해. 로키어가 직접 아이슬린 모가지 따라왔어요. 로키어가 부하들이 죽는 거 보고 부하들 애끼는 마음에서 온 거야. 트루 선장님입니다. 이러니까 부하들이 뻥이 가지. 그래서 아이슬린이랑 로키어랑 1대1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싸워요. 어디서 비명이 들리든 뭐 배가 부서지든 1시간을 싸워. 실력이 둘 다 그럼 거의 동등해요. 변수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슬린이 조금 더 우세했어요, 약간. 그래서 아이슬린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로키어의 칼을 손에서 쳐냅니다. 그래서 칼이 날아가요. 날아가서 로키어가 칼 하나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아이슬린이 이제 이길 때가 된 거야. 아이슬린이 진짜 생각이 있었어. 아이슬린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슬린이 이기려고 그러는데 로키어가 손을 뒤로 뻗으니까 그 손으로 칼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걸로다가 공격을 하니까 되게 변칙적인 공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칼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뭐 칼을 정수로 잡았다 역수로 잡았다가 막 이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칼을 때려가지고 무장 해제시키는 건 안 된다. 다음 계획은 뭐냐? 적을 두 동강 내버리자. 그래서 힘껏 해갖고 머리를 딱 내려치는데 칼이 크라켄 튜브를 가르면서 머리를 긁고 지나갑니다. 두개골에 칼자국이 나요. 그러니까 피를 보고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찰나 순식간에 상처가 아물아물 해갖고 아물어지더니 투구에 갈라진 틈도 싹 메워집니다. 투구 자체가 대생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구는 사람도 아니고. 크라켄의 투구 자체의 대생 효과가 발동한 거지. 그걸 보고 아이슬링이 동요를 해버립니다. 아, 이거 안 된다. 머리는 안 되겠고 가르로 두동강 내자 하고 옆으로 베는데 로키아 그걸 딱 받아치면서 그 아이슬린의 칼이 세 조각으로 박살나버려요. 로키아가 쌍칼로 그냥 썰어버린 거죠. 칼로 칼을 베어버린 거 그냥. 그러니까 아이슬린 이제 죽을 때가 됐지. 근데 아이슬린이 엄청나게 지독합니다. 저기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 죽은 화이트 라이언한테서 도끼를 주워가지고 계속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키아가 도끼를 쳐낸 다음에 칼 2개로 가슴에다 딱 박아버리고 아이슬린 죽여버려요. 그냥. 그만해라, 그만해 이러고 그 다음에
아이슬린을 딱 던져가지고 바다에 빠뜨려버려요. 이렇게 하이엘프의 복수가 실패하게 되고 로키어가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로키어가 진짜 명실상부한 하이엘프 해군도 건드릴 수 없는 다크엘프 최고의 해적선장이 돼요. 세계 최고의 해적선장이 어떻게 보면은 크라켄 투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누구도 로키어의 실력을 의심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 대전투가 있고 6개월 지난 후에 하이엘프들이 에아테인 해변에서 아이슬린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6개월 후에. 근데 놀랍게도 아이슬린이 살아있어요. 아이슬린 믿는 구석에 있었다면 진짜 바다에 빠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도 몰라요. 완전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바다의 신 마슬란의 뜻이다. 아이슬린은 마슬란의 정령이다. 아이슬린, 마슬란 이름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슬 들어가는 게.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아이슬린이 다시 해군에 복직을 합니다. 신이 살려줬대요. 마슬란이. 그리고 며칠 전에 엔드타임이 도래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전 편에서 발키아 얘기할 때 발키아가 나가로스를 공격하는 그 시기에 지금 딱 온 겁니다. 그래서 발키아가 북부에 사는 노스카인들 다 끌고 나왔고 육로는 물론이고 바다로도 거침없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크엘프가 막아야 되는데 다크엘프들이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은 이들가 생각해. 군주 하나가 죽을 때마다 티오가 하나씩 생기는 걸? 그러니까 도와주질 않아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티어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나는 괜찮아. 죽고 저거 보고 쟤 죽네? 그럼 나 승진한 거야? 좋네 이러는데 또 걔도 죽고. 그래서 계속 각계급파를 당해. 답이 없어. 말레키스가 원래 이런 경우에 나와가지고 지휘를 해야 돼. 야, 다 같이 막아. 야, 1번, 3번 나가. 왕게임 하듯이 1번, 3번 나가. 뭐 2번, 5번 이렇게 하는데 해그, 그리프, 파르가네스 다 터지는 거야. 얘네들이 협동을 안 하니까. 반면에 로키어가 있는 카운드 카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보면은 위에서 노스카 애들 와갖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위에 있는 육로로는 이쪽으로 쳐들어갈 거 아닙니까? 카운드 카르는 끝에 쪽에 있어가지고 가만히 냅두면은 말레키스가 정리하고 자동으로 카운드 카르 애들이 승급을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로키어가 카운트 카르 애들을 설득해갖고 거원방지에 태워가지고 다 끌고 나가는 겁니다. 로키어가 가자고 하면 가야지. 어쩌겠어. 우리 탁구야기 영향력이 이 정도예요. 로키어가 다크엘프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은 노스카가 배를 엄청나게 끌고 와서 이걸 내가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운트 카르 전병력 끌고 나와. 노스카에서 바이킹 배가 막 겁나 쳐들어와요. 몇백 척이 막 쳐들어오는데 신에게는 아직 검은 방주 12채가 남아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지. 사실 검은 방주 12채면은 굉장히 넉넉한 전력이죠. 어쨌든 문제는 병력 끌고 나왔는데 배 타고 나오는 그 타이밍에 지진이 난 듯이 땅이 막 울리더니 카운트 카르 밑에서 찌찌기들이 미친듯이 튀어나와가지고 빈털이 당해버린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원래는 이 찌찌기들이 카오스에 협력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 버려요. 배를 끌고 다 나가는 그 와중에. 그래서 여기가 다 먹혀버려. 이 큰 도시가. 그러니까 로키어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유일하게 멀쩡한 나가론드까지 이제 가갖고 노스카 배 타고 오는 거 지원군 막으면서 버티다가 말레키스가 딱 복귀를 하죠. 복귀해서 발키아 밀어내고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점이 오는 듯 했는데 여기서 말레키스가 모라티를 만나러 가더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총공격하자. 이렇게 된 바에 우리 지금 청와대로 갑시다 하면서 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페라트가 그대로 차출당합니다. 야 페라트 너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지금 우리 울수안 갈 거요. 아저씨 울수안 가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울수안 얼마예요? 이렇게 해갖고 울수안 돈 쳐줄 테니까 가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로키어가 울산 착륙작전에 선봉을 서게 됩니다. 배도 다 대주고 함대가 어디로 가냐? 그 티라녹 코앞까지 내려가요. 이 아래쪽에 티라녹 아시죠? 이 울산 서쪽에 보면 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치? 섬도 많고 이 좁은 해역이어가지고 울돌목 같은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카이프 애들이 방어를 주로 하는데 로키어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막 놀래가지고
방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방어탑이며 성벽이며 막 가동을 하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울산 심장부까지 이 아벨로른이 있는 데까지 느카리가 쳐들어온 그 상황이었고, 그거를 겨우 물리친 그 직후에 다크엘프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엘프는 느카리가 공격하고 다크엘프는 발키아가 공격해서 거의 동시에 끝났는데 말레키스가 병력들을 데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라노에서 살던 애들이 여기까지 와서 차출되고 싸우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티라노가 또 다크엘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아, 얘네들이 진짜 미쳤나? 지금 카오스 전쟁하는 거 안 보이나? 지네들도 당해놓고 지금 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 이 티라노의 모르바이라는 대공이 있어요. 남자 대공이 있는데 이 친구가 헐레벌떡 돌아와갖고 로키어의 함대에 대항을 합니다. 다행히 여기에 포탑이 많아요. 로키어를 겨우겨우 이제 몰아내긴 하는데 이 상황에서 로키어가 또 자기 주특기를 또 발휘를 하죠. 다크엘프 UDT 보내가지고 모르바이 대공 타고 있는 배 위에 이제 UDT 대원들이 올라가서 암살하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의 하이엘프 병사들이 또 마법 해갖고 지져가 죽여버려. 그래서 일단 막아내기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키어가 어쨌든 물러나요. 문제는 이게 작전이었습니다. 다크엘프의 전 병력이 로키어랑 같이 이렇게 티라노으로 내려온 게 아니었어. 나머지 병력들은 어디로 갔냐? 로키어가 이 티라노 밑에서 주의 끌고 여기로 병력 모이는 동안에 원래 티라노기 감시하는 이 울산 북서부의 가장 가까운 루트 이쪽으로다가 다크엘프들이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햄타로에서 위에 이렇게 병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 로키어가 시간 끌어가지고 상륙한 거야. 얘네들 뜬금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키어가 이제 성동격수를 한 거지. 그렇다 보니까 티라노기 방비를 못하고 병력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 이글 게이트, 가장 수도랑 가까운 관문이 이글 게이트야. 그래도 여기는 뚫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와요. 로키어 페라테가 엄청난 공을 세운 거야. 그래서 말레키스가 이 안쪽에 들어가 버리고 울산이 이제 개판이 되고, 그런 동안에 로키어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계속 돌려깎기를 하면서 약탈을 해요. 약탈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냐? 하이엘프 실세인 티리온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케인의 검을 들면서 폭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엘프 사이에서 이 티리온의 평가가 떡락을 해버리고, 말레키스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 킹이 되는 그 아슈리안의 의식을 완료하고 알라리엘레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트루 피닉스 킹을 노리게 돼. 족보가 꼬인 거야. 이게 왜 문제냐면은 하이엘프 입장에서는 로키어가 진짜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로키어 지금 병사들을 죽인 것만 몇 명이야. 지금 수천 명씩 몇 번을 죽였어. 그러니까 말레키스 밑으로 들어오면은 애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페라트를. 아니 해군도 아니고 해적이잖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말레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잠재워야 되다 보니까 공식적인 하이엘프 왕이 되기 위해서, 엘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울수한 해적지를 금지해버립니다. 뭐 대통령 후보니까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키어는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던 아주 참모 중에 참모인데 내가 개고생해갖고 길 뚫어주고 그랬는데 원피스 칠무회처럼 무슨 합법 해적 같은 거를 시켜줘도 모자른데 밥줄을 끊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만든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완전 불만이 커지고 와중에 티리온이랑 말레키스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깨지냐면은 말레키스가 밀리는 상황이 돼요. 하이엘프 다른 군주들이 말레키스 밑에 붙었으면 해결됐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말레키스가 밀려요. 케인검을 뽑은 미친 티리온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햄타로 할 때도 티리온이 케인의 검 들면은 다전으로 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전으로 가면 망해요. 너무 세서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레키스의 통합을 지지하는 우리 테클리스, 티리온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레키스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마법의 회오리에 있는 마법의 근원을 딱 하나만 빼갖고 말레키스한테 주자는 아이디어를 내요. 잠깐 뺐다가 쓰고 돌려주면 돼. 따서 갚으면 돼.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알라리엘레가 미친놈인가 하면서 보다가 승낙을 마지못해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했던 곳이 OS의 백세탑이에요.
OS의 백세탑 아시죠? 내 대륙의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 회오리가 보여.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티리온이 온 겁니다. 티리온이 군대를 끌고 왔어요. 이 미친 티리온한테 잡히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말레키스가 회의를 끝나고 나와가지고 급하게 배를 찼습니다. 여기를 떠야 돼요. 근데 거운 방주가 안 보이는 거야. 거운 방주 어디 갔지? 전화를 해. 야 페라트 지금 어디야? 빨리 안 튀어와? 여보세요? 내 말 듣고 있어? 답이 없어. 저 페라트님 주차 어디 하셨어요? 이래서 대답이 없어. 딱 이 타이밍에 로키어가 배신한 겁니다. 말레키스가 갑자기 식은땀이 막 나죠. 식은땀이 막 나면서 지금 페라트 가문에서 배신했다고? 건국 공신 가문의 이 애송이가 나를 거역해? 이렇게 멘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티리온 병사들을 쳐들어오고 이 티리온의 군대를 다크엘프 편에 붙었던 임릭이 막아서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끕니다. 시간을 끄는 정도야. 근데 쉽지 않아. 지금 호에스 백스탑에 있다가 배 타러 해안에 나와가지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데 저 멀리서 티리온 미친놈이 케인의 검 들고 걸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개 무섭죠? 게임에서도 티리온이 케인의 검 들고 걸어오면 진짜 그거만큼 호러스러운 게 없어. 결국에 어쩔 수 없다. 전면전 해야겠다 하고 대비를 하는데 멀리 수평선에서 배가 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레키스 군대가 살았다 이러면서 와 소리 지르는데 함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와 이러면서 와 뭐지? 이 해하얗고 파란 이 하이엘프 배가 와요. 이 배를 이 다크엘프 애들이 다 한 번쯤 들어봤어. 누구의 배입니까? 아이슬린의 배예요. 아이슬린의 깃발을 한 아이슬린의 배가 오고 있는 거야. 다크엘프라면은 다 쳐죽이던 그 아이슬린이 지금 바다에서 원거리 공격을 하려고 오는 것 같아요. 배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아이슬린이랑 같이 알라리엘레가 타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알라리엘레가 말레키스랑 다른 쪽으로 갔고 거기서 배를 탔는데 거기에 아이슬린이 있었어요. 아이슬린한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티리온이랑 아이슬린이 같이 다니면서 다크엘프랑 막 싸웠거든. 근데 티리온이 케인의 검 들고 흑화한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던 차에 알라리엘이 딱 나타나서 설득을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말레키스를 구하러 온 거예요. 기가 막히지? 이게 이렇게 돼. 아이슬린이 없었으면은 여기서 못 구해줘. 근데 아이슬린이 생각이 달랐고 한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 뜻이구나 하고 간 거야. 그래서 바로 해안가 가자마자 병력들이 막 배에 올라타기 시작하고 적 병력이 접근 못하게 임릭이 드래곤 브레스를 딱 쏴갖고 브레스로 막 불의 장벽을 딱 만들고 제일 마지막으로 말레키스가 딱 승선합니다. 저 멀리 티리온이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어허 내가 살아가네. 그래서 다크엘프 병력들이 고스란히 배를 타고 살아나가요. 그리고 곧장 서쪽에 있는 죽음의 섬으로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 그래서 가는 길에 로키어의 함대를 만납니다. 뻘쭘하죠? 로키어 다른 주차장에 대고 있었어요. 그 과중에 지금 아이슬린 차 타고 로키어 차를 만난 거야. 스타렉스 저 로키어 건데? 그러면서 로키어의 배를 봤는데 로키어의 배에 티리온 깃발이 있는 거야. 대놓고 배신했어요. 로키어 입장에서는 아쉽죠 좀. 아이슬린이 내가 그냥 죽이고 머리를 잘라고 장식했었으면은 바다에 안 던졌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아. 아니면 방금 전에 아이슬린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스크래프를 공격했으면은 말레키스 저 사람이 여기서 나올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뻘쭘해졌죠. 그리고 뭐 아이슬린의 배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지. 아이러니하게도 둘이 동시에 편을 바꾸게 된 거야. 그거 보고 약간 어이없어 하는데 여기서 아이슬린 함대랑 싸우면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의아해하면서 서로 지나쳐갖고 로키어는 티리온을 태우러 가고 아이슬린은 망자의 섬으로 말레키스를 이동시켜 줍니다. OS로 다시 가갖고 티리온 태우고 다시 말레키스 쫓아서 망자의 섬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슬린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아이슬린이 이 배에 탄 거야. 티리온을 막겠다고. 아이슬린의 근자감 아시죠? 아이슬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티리온 지금 병력이 엄청나게 많고 내가 검은 방주에 쳐들어가지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물론 위도우메이커 케인의 검도 들고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가서 싸우다가
당연히 로키어 섬에서 컷 당하고 티리온한테 끌려가요. 근데 이놈이 막 웃어. 죽을 걸 예감했나봐. 그래서 티리온이 미쳤나? 혼자서 막 쳐들어오더니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티리온을 죽여버리는데, 얘가 허탈해서 웃은 게 아니야. 얘가 다 생각이 있었어. 아이슬린 다 작전이 있습니다. 아이슬린이 죽자마자 갑자기 막 번개가 치고 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어디선가 검은 방주만한 그런 거대한 헤일이 딱 일더니 로키어 함대를 그냥 강타해버립니다. 그래서 로키어랑 티리온의 부대가 괴멸해버려요. 아이슬린이 진짜로 마단의 가호를 받고 있었고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바다의 분노를 이끌어낸 거야. 희생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 배가 5척만 남아요. 병사는 수만 명이 1만 명 정도가 남아. 4분의 1 정도가 남아가지고 죽음의 섬에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아주 개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티리온이 좀 수적 열세에 몰리게 되는데,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그 수적 열세에 몰린 티리온이 어떻게 한다? 수장된 병사들, 방금 그 헤일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섬에 묻혀있는 시체들, 이런 거를 저승의 신들의 힘, 케인을 비롯한 시타라이의 신들의 힘으로 되살립니다. 그리고 말레키스랑 싸우게 돼요. 또이또이한 상황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말레키스랑 티리온 둘이 1대1을 하고 완전 난전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게 죽음의 섬 전투를 그린 건데, 보면 여기 말레키스랑 티리온 싸우는 거 보이시죠? 막 용 날라다니고, 요 뭐 히드라, 카디브리스 이런 애들도 있고, 지금 아래쪽에 살아있는 다크엘프 병사들, 그 다음에 죽어있는 다크엘프 병사들, 뭐 언데드고 뭐고 다 섞여가지고 이쪽에 이제 아일스아나르 지금 시도리 시전 대기 중 하고 있고, 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로키어도 있었어요. 로키어가 다크엘프였지만 이제는 티리온의 편에 서갖고 싸웁니다. 누구랑 싸우냐? 하이엘프였지만 이제는 말레키스 편에 있는 임릭이랑 둘이서 1대1을 합니다. 임릭이랑 로키어랑 싸우면 누가 할 것 같아요? 제가 스샷 찍었습니다. 햄타로에서 누가 할 것 같아요? 이때는 놀랍게도 로키어가 임릭을 몰아붙여요. 내려서 싸웠나 모르겠습니다. 몰아붙이고 그 임릭을 찌르려던 그 찰나에, 그 찌르기 아시죠? 아이슬린을 한 방에 보내버렸던 양손 찌르기, 그걸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멀리서 화살이 날라옵니다. 마치 티리온과 말레키스의 싸움처럼 제3자의 화살이 딱 날라오는데, 그게 알라리엘레를 따라다니는 아벨로룬 자매단의 네임드 이스트란나라고 영웅이 있어요. 아벨로룬의 자매단 영웅. 나중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스트란나. 이 친구가 화살을 발사하는데, 아벨로룬 자매단의 화살 특징 아시죠? 마법 화살의 고관통. 네, 이거를 맞아가지고 심장이 관통당해요. 심장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래서 로키어가 죽게 됩니다. 임릭은 살게 되고요. 이렇게 임릭과 로키어의 목숨이 갈려요. 티리온이 죽고 말레키스랑 산 거랑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신기하죠? 이때는 말레키스가 살고 하이엘프 쪽인 티리온이 죽었고, 근데 임릭이 살고 로키어가 죽었고, 근데 둘 다 말레키스 편이었어. 근데 말레키스가 좀 유리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 상황은 스토리상 말레키스가 이겨야 돼. 서포 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작업자득이죠. 하이엘프한테 했던 것만큼 되돌려 받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로키어가 하이엘프랑 싸우다가 하이엘프를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말레키스가 하이엘프에 또 붙었고, 또 어쩔 수 없이 티리온 편에 딱 붙게 됐는데, 예전에 죽었던 그 아이슬린한테 복수를 당하고 결국 아무 연고도 없는 아벨로룬 자매단 하이엘프한테 죽임을 당하는 하이엘프랑 엄청 악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해적다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필귀정, 건선징악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또 악역다운 그런 최후를 보여줘요. 이 친구가 조금 허무하게 가긴 했어요. 근데 로키어가 아니었으면은 말레키스 원정 초반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 안쪽에서 말레키스가 피닉스 킹의 의식을 못했겠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계속 게이트 앞에서 죽지고 앉아있을 거고, 그리고 티리온도 말레키스랑 최후의 결정 못했을 거예요. 티리온을 태우러 갔었으니까 티리온이 망자의 섬을 간 거지, 로키어가 그냥 말레키스 배신하고 사라져 버렸으면은 티리온은 배가 없어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정을 또 못했을 거야. 알게 모르게 이 메인 스토리에 영향을 엄청 많이 끼친 그런 인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키어의 이야기였어요. 잘 보셨나요?